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장된 재정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에 이어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라임운용에 대출을 얼마나 해줬고 펀드 상품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퇴직금을 근로자 편의에 따라 중간정산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소득 고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만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내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예산의 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대외 여건의 어려움부터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충격을 줄이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예산안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40%에 그치고 IMF에서도 독일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로 꼽았다면서 재정 건전성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확장 재정의 쓰임새일 텐데요. 네. 이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와 일자리,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을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꼽았습니다.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은 대외 충격의 방파제가 되고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확장 예산은 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야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오늘 예산 심사에 착수했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선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정부의 재정 확장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남북 협력, 일자리 등 이른바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면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부당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조 위원장이 재계를 향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대기업 수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 행위 등을 지적했는데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경쟁 기회를 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제재하되 일감을 나눠주도록 하는 유인책 또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에 대해서만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5조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기자, 총수 일가의 이 사익 편취 규제와 관련해 적용 제외 요건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조성욱 위원장은 우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선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부당한 내부 거래라고 제재하진 않겠다는 건데요. 다만 부당한 내부 거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경제라면서 공정경제는 혁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금융당국의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검사가 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이어 이번엔 전체 저축은행을 상대로 라임 운용에 대한 이 대출 또 펀드 투자 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저축은행 79곳을 대상으로 라임 운용에 대한 대출과 펀드 투자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라임 운용에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얼마 해줬고 이곳이 굴리는 펀드 상품에 얼마 투자했는지를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저축은행의 어떤 부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 겁니다. 대출해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펀드에 가입했다든가. 특히 금감원은 대출보다는 펀드 투자에 그중에서도 이번에 환매 중단된 전환사채 등 메자닌 펀드 관련 투자에 저축은행 돈이 물려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라임 운용이 굴리는 펀드에 수십억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라임 벤처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일부 금액은 판매 중단을 촉발한 메자닌 자산에 투자됐습니다. 투자한 거는 맞아요. 90%인가가 이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일부가 뭐 전환사채라고 들었는데. 업계 1위 SBI 저축은행도 50억 원을 라임 펀드에 투자했는데 현재 1억 원 규모의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라임 운용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향후 저축은행의 부실 요인으로 번지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노후 자금용으로 마련됐죠. 그런데 이 주택 구입이나 요양비 등 목돈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중도 인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퇴직연금 이 중도 인출 어떻게 까다로워진다는 겁니까? 네, 오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까다로워지는 건데요. 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요양비 같은 중도 인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요양비 중도 인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중도 인출이 허용됐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겁니까? 네,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성격상 중도 인출이 남용되면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에 제도를 바꾼 건데요. 대신 제도가 바뀌면서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요양 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 3명 중 1명은 매달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직장인들 월급이 천차만별인데 그런데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고요? 네, 통계청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급을 금액대별로 따진 자료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취업자가 2,030만 1,000명인데요.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9.7%,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경우는 24.3%로 파악됐습니다. 둘이 합치면 34%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전체의 31%,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은 16.9%, 4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류 기자, 이게 최저임금 인상 덕분인가요? 200만 원 미만 월급쟁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 원 이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은 0.1%포인트,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4.2%포인트 감소한 반면 200만 원 이상 임금 근로자 비중은 총 4.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를 놓고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통계청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이 결정적이란 건데요. 통계청은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최저임금 효과보다는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한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평균 130만 원가량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여전히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이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3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수 먼저 얼마나 됩니까? 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90만 명가량인데 이 가운데 3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을 받는 사람은 12,000여 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난 1988년 도입됐으니까 30년 이상 가입이면 이 제도 시작 때부터 연금을 부어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평균 연금액은 127만 원에 달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는 평균 93만 원을 받았고 최고 수급액자는 월 210만 8천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장기 가입한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 평균 수급액은 52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네, 확실히 이 전체 평균은 아직 노후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복지부 장관이 어제 단일 개혁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정부는 최근 연기금의 소진을 미루고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3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의견이 워낙 갈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버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8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31년까지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안했는데 이 안이 정부 단일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암보험에 암과 무관한 이 당뇨 진단비,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등 특약을 끼워 파는 마구잡이 묶음 판매가 금지됩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암보험을 팔 때 당뇨병 진단비나 골절 진단비 등 암과 무관한 특약 가입이 금지됩니다. 복잡한 특약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 내용이 많아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 약관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 1인당 보험 계약 건수도 4건 이상으로 한 명이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 4만 6천 건에서 지난해 5만 1천 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금융위는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법률 의료 검증을 의무화해 합당한 지급 거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 상품의 특징과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1년간 가입률이 10% 미만인 특약이나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도 보험 약관에서 아예 빼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약관 개선 방안들을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제출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담긴 문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 포렌식 조사를 명령했다고요? 맞습니다. ITC는 이달 초에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을 명령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포렌식은 컴퓨터 서버 등 디지털 기록물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조사 방법을 말합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ITC에 이런 포렌식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한 기자, 어떤 문서가 누락된 겁니까? 정말 고의인가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 공개 과정에서 제출한 컴퓨터 휴지통의 엑셀 파일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파일에는 980개 문서의 목록이 쓰여 있는데 실제로 제출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 LG화학은 포렌식이 진행된 건 맞다라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오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양사가 특허 문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깼다면서 LG화학을 상대로 소취하 그리고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LG화학은 당시 합의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내용과 범위가 다르다고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지난주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인드라 그룹의 고엔카 사장이 방한했습니다. 쌍용차가 심각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 방문이라 마인드라와 쌍용차 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노조가 그동안 희생한 만큼 고용 안정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쌍용차 노조가 이 대주주인 마인드라에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나요?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정일권 위원장은 지난 18일에 고엔카 사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대주주 의지가 담긴 고용안정 3차 협약서가 필요하다며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차질 없는 신차 개발, 미래차 기술 투자, 해외 판매망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홍 기자, 노조의 이런 요구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쌍용차는 지난 3분기에 1,0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11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회사 생존을 위해 휴직과 복지 중단 등 사측의 자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조의 요구는 어려운 회사 사정을 공감해 노조가 희생을 감내한 만큼 회사도 3차 협약을 통해 고용 안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추가 구조조정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고엔카 사장이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도 전해주시죠. 고엔카 사장은 정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 안정 확약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쌍용차 노조는 경영 위기를 핑계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하면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투쟁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앞차가 급정거하더라도 차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자율주행 기술이 이를 현실로 만드는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순간 자동차가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멈춰섭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에야 자동차는 안전하게 좌회전을 합니다. 신호등도 없는데 이런 상황을 자동차는 어떻게 알았을까? 답은 5G와 자율주행 기술의 결합에 있습니다. 보행자의 휴대전화 신호를 인식한 자동차가 스스로 멈춘 겁니다. 이른바 5G 커넥티드 카입니다. 무선 통신의 그 안정성이라는 게 아직은 99.9999%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자율주행의 기술 부분이 차 안에 있는 이제 컴퓨팅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제 5G 기반의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과 5G의 결합은 위험한 상황에서 더욱 뛰어난 기능을 발휘합니다.
앞서가던 차량 2대가 급 정차를 하자 차선을 변경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5G 통신을 이용해서 비클과 인프라 간에 또는 비클과 보행자 간에 좀 더 원활한 통신, 그다음에 그 통신을 기반으로 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 바로 전 단계로 평가받습니다. 해외 업체의 도움 없이 국내 최고 자동차 부품사와 통신사 간의 협업으로만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데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현대차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유럽 고급차 시장 도전에 나섭니다. 제너시스를 별도의 브랜드로 만들어 벤츠와 렉서스 등이 버티고 있는 유럽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고급차 시장은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계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제네시스로 이렇게 까다로운 유럽 고급차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중국, 유럽 등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금년 출시되는 SUV 모델을 비롯한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제네시스를 현대차의 하위 브랜드가 아니라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별도의 법인을 BMW 본사가 있는 독일 뮌헨에 설립했습니다. 하이엔드급의 프리미엄을 수출해야 수익이 많이 나고 고급차 이미지를 통해서 노멀한 나머지 차량까지 좀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제네시스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제네시스 중국 판매 법인을 세우며 중국 시장으로의 재진출도 추진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독자 브랜드로 유럽과 중국에 진출하는 시기는 첫 SUV GV80을 출시한 다음, 그러니까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유럽 고급차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현대차의 제너시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래차 개발과 함께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승부수, 그 성공을 위한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톱5 반열에 올랐지만 현대기아차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벤츠, BMW, 렉서스 등이 장악하고 있는 고급차,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최고의 성능과 품질의 관리에 탄생시킨 이번 신차는 세계의 최고급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제네시스는 세단 라인업을 잇따라 내놓으며 독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구별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망 분리도 추진 중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제시한 전략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급차 판매는 단가가 높아 수익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독자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싸고 좋은 차뿐 아니라 비싸고 좋은 차로 승부를 걸겠다는 현대차의 미래 전략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고급차 시장의 진입장벽을 넘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900만 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고급차 시장에서 80%가 독일 3사가 차지하고 나머지를 렉서스 등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의 브랜드도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급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그리고 서비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가심비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명품은 한순간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꾸준한 투자와 기존 고급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념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제네시스의 성공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 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적용 대상 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인데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전국에서 모두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고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으로 이들 중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지원 대상이 가계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지원, 프리 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로 지원 체계를 세분화하고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원금 감면 채권 한도를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를 태우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어린이용 승용외건 일부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파파외건 리무진은 15도 경사면에서 50kg의 하중을 가하면 앞으로 넘어졌고 킨즈 포키 디럭스 외건 제품은 30kg의 힘의 안전벨트가 파손됐습니다. 이들 제품 제조사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친서 들고 일본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개월간 경색됐던 이 한일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죠. 취재기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이 총리가 오늘 오후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했죠? 네, 이 총리는 도쿄 왕궁에서 열린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일왕 즉위식에 이어 내일은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등에 참석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 지금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데 양국 관계 해결에 좀 이 실마리로 작용을 할까요? 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또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친서에는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총리의 방문으로 양국이 입장차를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친서의 내용 안에 우리나라 정부가 근데 일본 쪽에 제시할 카드가 뭔지에 따라서 아마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 기자. 이 총리 방일에 앞서 그런데 외교부 관계자들이 일본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리 일정을 앞두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비공개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은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한다는 취지로 또 총리 방일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부 채널을 통해 우리가 일본에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또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관급에서 고위 실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실무 절충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죠. 1차관이 갔으니까 가능하죠. 오 기자, 총리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및 접촉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24일까지는 그 사이에 극적인
어떤 타협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왕 즉위식 이후 한 달 정도가 한일 갈등 관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남 3구역 출혈 경쟁 제동.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이 건설사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국토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일부 건설사는 이 국토부 지침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지난주 시공사 입찰이 마감이 됐는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총 5,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현대건설과 GS건설, 이 대리건설 등 이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GS건설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후분양까지 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에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남권의 분양가가 4천만 원대 후반인데 이것도 대단히 높다고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분양가를 약속한 겁니다.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이 서울 전체적으로 이 분양 가격이 매우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그 대림산업의 자회사가 인수해서 나중에 팔겠다면서 임대주택 제로 정책을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임대주택은 전부 다 이 서울시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 대림산업은 조합이 원하면 굳이 그렇게 서울시에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가스건설 같은 경우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것도 이자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네. 상당히 지금 출혈 경쟁이 예고되는 것 같은데 국토부가 그래서 지금 조사에 나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조건을 조합 측에 제안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건설사들도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 국토부 조사에 따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존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악의 경우 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현재 한남 3구역 입찰 공고에는 이 정비사업 처리 기준과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 시공사가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이 제안을 조합 측에 했다면 입찰 자격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서 강남권 재건축단지 수주원에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리기도 했고 또 건설비에 이미 포함된 공사비를 마치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서 무리한 사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서울 등 주변 집값을 자극을 하고 또 시공 중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등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한남 3구역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소 패권 다툼 본격화. 정부가 구체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수소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 또 경쟁국들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수소 충전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현재 31곳인 수소 충전소를 3년 뒤인 2022년에 31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충전소가 10배로 늘어나면 주요 도시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30분 안에 충전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기술을 개발해 지금 1kg에 8,000원인 수소 가격을 2022년에는 6,000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40년에는 수소 충전소를 1,2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수소 인프라 확대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구축이 수소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초 예. 토양입니다.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과 매장량 한계 등의 이유로 화석 에너지 대신 수소 에너지 사용이 점점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개발은 먼저 됐지만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른 나라 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이미 100곳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중국은 내년까지 충전소 100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전소 100곳을 세우려는 독일은 수소 관련 기술에 보조금을 지불해 왔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관련 예산을 5억 유로에서 14억 유로로 늘렸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70곳의 충전소가 운영 중인데요. 매장된 막대한 화석 연료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 계획대로 좀 격차를 다른 나라와 좀 좁힐 수 있을까요? 추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격차가 많이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는 충전소를 2030년에 600곳, 2040년에 1200곳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2025년에 일본은 320개, 독일은 400개 충전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충전소 1000곳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프라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계질 기술과 전기 분해 기술에서도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뒤처진 인프라와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관련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포스트 황창규는 누구? 황창규 KT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납니다. KT가 본격적으로 후임 회장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황 회장의 뒤를 이을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산업부 정인영 기자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이미 내부 회장 후보군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지난 6월부터 KT 이사회 산하의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에서 회장 후보군을 구성해서 교육과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사내 후보군은 KT 또는 그룹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KT 직급 기준 부사장 이상이 대상입니다. 현재 유력 후보로 구현모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 오성목 네트워크 부문장, 이동면 미래 플랫폼 사업 부문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유력 후보들의 면면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 구현모 사장은 경영지원 총괄 등의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면서 황창규 회장 비서실장으로도 지낸 적이 있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 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후원 수사에 연루돼 있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오성목 사장은 전자공학 박사 출신의 통신 전문가로 꼽힙니다. 5G 통신 상용화에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난해 아현지사 화재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면 사장도 전기전자공학 박사 출신의 기술통입니다. KT 인프라연구소장과 KT 융합기술원장 등을 지낸 바 있는데요. 특별한 약점 없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외부에서도 회장 후보를 이제 모집한다고요? 네,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외부 공모를 받습니다. 이 외부 유력 후보로는 KT 전직 임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임원문 전 KT 매스 총괄사장, 과거 KT 휴대인터넷 사업본부장을 지낸 홍원표 삼성 STS 대표, 전 KT IT기획실장이었던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현직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부터 이 KT 회장 자리는 외부 인사가 많이 영입이 되었었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자리에 앉는다는 등 이 외풍 논란, 이번엔 좀 차단이 될까요? 네, 2002년에 KT가 민영화된 뒤로도 이런 지적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인사가 관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풍 논란에 지난해 회장 선임 과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부에서 회장이 선출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KT 새 노조는 황창규 회장의 최측근인 김인혜 KT 경영기획 부문장이 지배구조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차기 회장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황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내부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KT CEO들은 후임을 뽑기도 전에 검찰 수사 등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우려 한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직 회장도 현 정권의 입김도 없는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뒷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13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의 편성 방향 또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예고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생각해볼 부분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고문님, 네.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정연설이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임기 반을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작년도의 예산 시정연설도 다시 제가 들춰보고 그랬는데 일단 구성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틀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공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 경제, 이제 시정연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니까 경제 얘기가 29번 나오고요. 공정이란 말이 27번이나 나오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최고의 가치로 따지는 공정이 중심이 돼서 그래야 포용도 가고 혁신도 간다. 뭐 이런 국정 운영 방향을 말씀하신 그러한 연설이었다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예. 재정 확대 기조. 앞서 저희도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 기조에 대해서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1980년대 재정을 쏟아부을 때는 일자리가 굉장히 반응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러면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를 가다 보니까 네. 재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민간이 위축이 돼요. 예. 뭐 저번 분기에 이 경제 성장률 보시면 알지만 민간이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정부가 1.2를 하면서 1%로 간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런 구축 효과가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연 재정을 확대하는 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진짜로 필요한 데 쓰이는 것이냐? IMF나 월드뱅크에서도 재정을 뭐 확대하라는데 그 앞에 부분만 따오면 안 됩니다. 뒤에 뭐냐면 생산성이 보장되는데 혁신에다가 재정을 투입해야 이 경기 둔화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누군가가 좀 봐줘야 되는데 예. 뭐 턱하니 오늘 보니까 결산안도 지금 통과가 됐고 국회의원들이 결산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이 대통령 행보를 보면 이 경제 분야에 상당히 좀 무게추를 싣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정연설만 놓고 봤을 때 예산안 방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 방향 전환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이유로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은 공정, 개혁, 그다음에 포용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가시겠다. 예. 그런 뭐 의지를 표시하신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요. 과연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구체적인 안들을 좀 더 주셔야 돼요. 작년 예산안 시정연설하고요. 제가 비교를 하다 왔는데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작년도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작년에는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갔다. 뭐 등등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포용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가 잘못돼서 지금 작년에도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고 올해도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고 작년에도 공정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성적표가 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왜 그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우리들은 이랬구나. 이제 방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 나가시고 뭐 성찰을 하신다는 단어도 쓰셨지만 예. 경제가 왜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지 무조건 좋다고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도 이 소득주도 성장은 뭐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포용,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을 계기로 연말 예산 정국의 막은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총선 직전이란 이 시기적 요인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거기다가 또 선거법 개정안, 예. 그다음에 사법 개혁안 이게 들어가니까 오늘도 굉장히 재미난 연출들이 있었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귀를 막고 X자 표시를 하고 또 간간히 또 야유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봐서는 굉장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가는데요. 과연 이제 여야 상설 정책 협의체를 하자고 또 다시 제의를 하셨지만 국회가 과연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선신성이다니까 다 민생으로 돌리자는데 민생은 뭔지 또 자유한국당조차도 지금 새로운 대안을 좀 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기본 원칙은 선심성 예산은 줄여야죠. 줄여야 되고 또 지금 국회가 극한 이 대립 관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진짜로 공명정대하게 공명정대의 주말이 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떳떳한 그러려면 기준을 갖고서 여기서 딱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쪽지 예산 주고 저기 주는 게 아니라 요번에 극한 대립이 안 되고 예산안에 시의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든지 기준이 굉장히 잘 설립이 돼야 되는 그러한 20대 마지막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 문제가 함께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좀 이 복지 항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또 좀 예산 공방이 좀 올 것 같은데 주요 좀 공방이 예상되는 분야를 좀 지적하신다면요? 저는 여기 513조에 대해서 치명적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짤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6%로 봤어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1.5%로 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의 레이더에 지금 벗어난 숫자들이거든요. 그거를 놓고서 513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계산상에 전제가 틀렸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제 우려도 대통령 당신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이제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방 소비세율이 15%에서 21% 올라서요. 지방에 더 갖다 줘야 돼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국채 발행이 또 아직 여유가 있다 그러지만 국채라는 것은 우리 후세들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보니까 보건복지 고용 그런 데는 12% 정도.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복지하고 교육만 합해도 지금 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아주 포스트에 이게 박히는 예산인가? 심지어 일자리 예산 같은 것도 지금 21%가 올라서 이제 3조 정도가 더 올랐는데요. 3조로 100만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 산수로 하면은 일자리 한 개에 300만 원밖에 안 가거든요. 과연 이게 일자리인가? 등등의 지금 아주 송곳 같은 이 분석들을 하셔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이번엔 여야가 확실히 해서 진짜 민생에 갈 수 있고 국가의 생산성에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쟁점이 될 만한 이 예산 분야들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남북협력기금 또 일본과의 경제적인 마찰에 대한 대응성 이런 예산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견 없이 진행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남북은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이 지금 노리고 있죠. 그래서 왜 10%가 올라서 지금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남북 화해 무드도 없는 상황에서 왜 예산을 많이 잡느냐. 또 국방 예산도 사실 처음으로 50조가 넘었습니다. 남북이 화해를 하면 국방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지금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차근차근 따지실 때 국회에서도 처음에 어떤 이 나와야 될 그러한 재정 건전성과 그다음에 전제 조건들, 성장률, 그다음에 세수 이런 부분도 따진 다음에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로 가느냐
이 부분을 좀 거꾸로 계산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견 없이 좀 올해는 잘 심사해서 제대로 좀 차결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 심사 논란도 좀 역시 좀 줄어들어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